안녕하세요. 드림 아틀라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 그 자체의 조용한 구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시계가 생기기 전, 별이 태어나기 전, 빛조차 움직일 수 없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영역을 플랑크 이전 시대라 부릅니다. 정의가 희미해지고 측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계선입니다. 그 첫 확장 이후 온도는 떨어지고 공간은 펼쳐지며 우주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의 기록을 우리는 한 걸음씩 천천히 따라가 볼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오래된 빛,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여전히 미세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력은 그 흐름을 굽히고 거대한 질량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려지며 빈 공간에서는 늘어납니다. 세계 곳곳의 원자시계들은 같은 진동수를 세며 이 곡선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산호의 띠와 빙하의 층, 그리고 퇴적층 속에서 지구는 스스로의 긴 하루들을 고요히 기록해왔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첫 미세한 요동에서부터 먼 미래에 정지된 별들까지 시간이 천천히 식어가면 평형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극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오직 관찰과 흐름만이 있습니다. 햇살 속 먼지의 부유를 바라보듯 천천히 자연스러운 속도로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이며 우주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세요.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완전한 역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시작. 이전 측정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정적 속에서 빛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없었기에 소리 또한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온도는 의미가 없었고 움직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지 가능성만이 존재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수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직접 관측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조건은 우주론의 경계이자 한계입니다. 그 어떤 망원경도 그 너머를 볼 수 없고 어떤 방정식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측정 불가능한 상태로부터 모든 것이 태어났습니다. 물질, 에너지, 거리, 그리고 시간 자체까지. 이 무시간의 상태에서 첫 번째 측정 가능한 순간으로의 전환은 1조분의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에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자들은 그 흔적을 모아 이 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우주 전체에 퍼진 희미한 빛, 가벼운 원소들의 비율, 그리고 공간의 대규모 구조가 그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흔적이 합쳐져 인류가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연대기를 이룹니다. 그것은 창조의 신화가 아니라 나타남의 과학적 기록입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시점은 관측이 시작되는 경계선입니다. 그 너머는 오직 물리 법칙의 대칭성에서 추론될 뿐입니다. 시간 이전의 세계는 여전히 미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빛과 물질, 그리고 운동을 통해 기록된 관측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간의 탄생 측정 가능한 첫 순간, 팽창이 시작된 지 1조분의 1초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아직 물질도 원자도 소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이 있었을 뿐이며 온도는 10의 16제곱 켈빈을 넘었습니다. 이 시기를 물리학자들은 플랑크 시대라 부릅니다. 이전과 이후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의 경계선입니다. 이 시점은 관측 불가능과 관측 가능의 분기점이었으며 우주가 변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최초의 구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소와 입자 가속기에서 이 순간의 흔적을 재구성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원소의 비율,
그리고 공간의 형태가 그 증거입니다. 이 기록들이 모여 인류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의 연대기를 이룹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측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조건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평소에는 미세한 수준에 머무는 양자 요동이 현실의 구조를 지배했습니다. 공간은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매 순간 크기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된 힘이었습니다. 팽창이 시작된 지 100만 분의 1초가 지나자 온도는 1조 켈빈으로 떨어졌습니다. 쿼크와 글루온이 응축되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었고, 이 과정을 하드론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물질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샤른과 페르미 연구소의 가속기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며 양자역학적 예측이 실제로 맞음을 관측했습니다. 첫 1초가 지나자 중성미자가 플라즈마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질량이 없고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이 입자들은 지금도 우주 전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슈퍼카미오 칸데와 남극의 아이스큐브 관측소는 이 미세한 입자들의 흔적을 감지하며 초기 우주의 조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중성미자는 그 시기의 정보를 담은 시간의 입자입니다. 1초에서 3분 사이 우주 전체에서는 자연적인 핵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중수소, 헬륨, 그리고 극소량의 리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빅뱅 핵합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관측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이 시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약 75%의 수소, 25%의 헬륨, 그리고 극미한 다른 원소들. 이 비율은 우주 전역에서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이 관측값은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강력한 검증 중 하나입니다. 별의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핵융합으로는 이 정도의 헬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고온, 고밀도의 초기 우주만이 가능한 결과입니다. 하와이의 캑 천문대, 칠레의 초거대 망원경,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 비율을 정밀하게 측정하며 이론을 확인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에드윈 허블이 먼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관측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정밀한 관측을 통해 우주가 한때 더 뜨겁고 조밀했다는 사실이 계산 가능해졌습니다. 1965년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하늘 전체에서 들려오는 균일한 잡음을 감지했습니다. 곧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자들이 그것을 초기 우주의 시금빛,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1989년에 크오비, 2001년에 WMAP, 그리고 2009년에 플랑크 위성이 그 빛의 온도를 더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온도 차이는 10만 분의 1 수준, 그 미세한 흔적 속에 우주의 첫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변동들은 초기의 양자 요동이 우주 규모로 확대된 결과입니다. 훗날 은하가 될 씨앗들이 바로 그 요동이었습니다. 관측된 패턴은 인플레이션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며 우주의 초기 기하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미션은 우주 전역의 온도를 가장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오차는 불과 0.02억 년. 이것이 바로 첫 측정 가능한 순간,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온 정확한 길이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여러 대학 연구소와 협력해 이러한 측정값들을 보관하고
서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모든 장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는 세심하게 비교되고 보정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칠레의 아타카마 우주 망원경과 남극의 사우스폴 망원경이 관측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우주 공간에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비등방성을 더 높은 해상도로 포착했습니다. 한편 독일 막스 플랑크 천체물리연구소와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이론 물리학자들은 양자요동에서 시작해 물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했습니다. 이 가상 우주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그리고 여력학의 법칙에 따라 진화하며 그 결과는 실제 관측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물리학의 예측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우주의 첫 측정 가능한 조건을 담은 세계적 기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전파에서 감마선까지의 모든 파장을 포괄하며 나노초에서 수십억 년에 이르는 시간 척도, 그리고 아원자 수준에서 은하 규모에 이르는 공간 척도를 아우릅니다. 어느 한 기관만으로는 결코 이 방대한 종합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협력, 장비의 공유, 그리고 개방된 데이터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시간의 탄생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모든 체계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지속도 정의할 수 없고 온도의 차이가 없다면 어떤 과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몇 초 동안의 우주는 이후의 모든 질서, 팽창, 냉각, 응축, 구조 형성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에너지장에서 시작된 우주는 점차 구별 가능한 순서를 지닌 세계로 변했습니다. 물리학은 지금도 그 기록을 하나씩 해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속에서 과학자들은 대칭이 깨지는 리듬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혼돈이 아닌 균일함에서 출발했고 질서는 무작위가 아니라 미세한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불균형은 양자 수준에서 시작되어 팽창 속에서 증폭되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은하, 별, 행성, 생명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인식은 우주론을 추측에서 과학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주는 단순한 신화가 아닌 측정 가능한 체계로 다가왔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물질이 어떻게 뭉치는지, 빛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역사뿐 아니라 그 향후 방향까지 그려낼 수 있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플랑크 시점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은 다른 형태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까요? 어떤 이론은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순환 구조라고 설명하고 다른 이론은 수많은 우주가 각각의 시작을 갖는 다중 우주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아직 관측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 순간 시작되었고 그 시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팽창이 계속되고 에너지가 흩어지면서 우주는 점차 안정되어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수소와 헬륨이 생겨나고 천천히 은하들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의 흐름과 시간의 형태 시작으로부터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 원자가 형성되었고 빛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재결합이라고 부르며 오늘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빛의 장황,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바로 이 시기의 흔적입니다. 재결합 이전의 우주는 빛이 끊임없이 전제 부딪히던 불투명한 안개와 같았습니다. 빛은 멀리 갈 수 없었고 구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결합 이후 빛은 방해받지 않고 우주를 가로질러 흐르며 온도와 밀도의 정보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팽창하면서 식었고 지금은 미세한 전파 형태로 감지됩니다. 이 평형 속에서 구조가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수소 구름이 중력에 의해 뭉쳐지고 첫 번째 별들이 점화되며 어둠 속에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주는 불투명한 플라즈마에서 투명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함께 짜여진 투명한 격자 구조로 시작으로부터 1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 중력은 우주의 거대 구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칠레의 아엘마 전파 만권경과 유럽의 LOFR 관측소는 이 시기의 신호를 포착하며 첫 은하의 등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은하들은 암흑물질의 필라멘트를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을 끌어당겨 은하단과 거대한 공허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분광 관측 결과 초기 별들은 거의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별들이 원시수소와 헬륨에서 직접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고 이때부터 화학의 시간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별들은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며 우주를 탄소, 산소, 철 등 생명과 행성을 구성하는 재료로 채워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빛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적색 편의를 겪습니다. 즉, 빛의 파장이 늘어나며 거리와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각 광자는 자신이 떠난 시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그 빛을 통해 시간을 거리로 읽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가 시작된 지 4억 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십 년 전의 예측을 실제로 확인시켜 주었고 초기 우주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질이 시간을 어떻게 구부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 렌즈 효과는 허블 망원경과 지상 관측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량은 빛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마저 휘게 합니다. 거대한 질량체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흐릅니다. 이 차이는 인간의 일상에서는 미세하지만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은하단 수준에서는 눈에 띄게 누적됩니다. 지상의 원자시계와 위성에 실린 시계들은 매일 이 공률을 검증합니다. 심지어 한 건물의 높이 차이만큼만 떨어져도 중력이 약한 위쪽에서 시간이 아주 조금 더 빠르게 흐릅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는 이 미세한 차이를 실제로 측정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지상의 시계는 같은 시계를 써도 중력의 세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속도로 틱거립니다. 이 현상은 실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PS 위성 시스템은 상대성 이론의 보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위성은 지상보다 높은 곳을 돌며
시간이 약간 빠르게 흐르고 또한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느리게 흐릅니다. 이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좌표는 몇 시간 만에 수 킬로미터씩 틀어집니다. 즉, GPS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매일 수백만 번 검증되는 시스템입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는 먼 은하들을 장시간 관측하며 인류가 만든 가장 긴 시간의 기록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의 한 부분을 오랜 시간 노출하자 수천 개의 은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에는 수십억 년의 역사가 층층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국립전파천문대는 초기 별 탄생 지역의 전파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이 희미한 신호들은 수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통해 별의 탄생과 죽음의 연대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타임라인은 전자기파 속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제트추진연구소는 위성 간의 원자시계를 정밀하게 동기화하며 상대성 이론을 나노초 단위로 검증했습니다. 세슘이나 루비듐 원자의 진동을 기반으로 한 이 시계들은 현재 인류가 가진 가장 안정적인 시간 측정 도구입니다. 이 일관성 덕분에 과학자들은 중력과 속도에 따른 시간의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국제도량형국은 1967년에 1초를 세슘 133 원자의 커넬조니키 9263 1770번의 진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지구 자전에 기반한 이전 기준을 대체했습니다. 지구의 회전은 조성 마찰과 대기 변화로 미세하게 달라지지만 원자 진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 덕분에 지구 어디서나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은하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원리가 연구실의 시계가 째까기는 원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공간이나 물질과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짜여 있는 구조입니다. 우주 팽창에서 원자 진동까지 모든 측정은 같은 상대론적 틀 안에 존재합니다. 이 시기는 시간의 기하학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은 균일하지 않고 탄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이 깊을수록 시간이 느리고 공간이 비어 있을수록 더 빠르게 흐릅니다. 이 법칙은 은하 단위에서도 실험실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이 현실의 대규모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겸허한 대칭성을 일깨워줍니다. 지구에서 흘러가는 1초조차 은하를 휘게 만드는 동일한 곡률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배경이 아니라 우주가 가진 물리적 속성 그 자체입니다.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곧 에너지와 물질이 어떻게 공간 속에 분포하는지를 측정하는 일입니다. 은하들은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 형태, 나선형, 타원형, 불규칙형, 은 자신들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나선은 아직 젊은 별들이 태어나는 은하이고 타원은 오래된 별들이 남은 고요한 빛을 냅니다. 그 모양 하나하나가 중력의 상호작용, 병합, 별의 탄생과 죽음이 쌓인 수십억 년의 흔적입니다. 은하들의 충돌은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드물게 느껴지지만 우주의 역사 전체로 보면 자주 일어납니다. 두 은하가 합쳐질 때 별들끼리는 거리가 너무 멀어 거의 부딪히지 않지만 가스 구름은 서로 압축되어 별 탄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은하는 종종 불규칙하거나 타원형으로 남아 격렬했던 과거의 흔적을 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늘 곳곳에서 서로 다른 단계의 합병을 관측하며 은하 진화의 시간표를 차근히 재구성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배적인 존재인 암흑물질은 우주의 중력 지형을 이끕니다. 전체 질량의 약 85%를 차지하지만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 존재는 은하의 회전 곡선, 빛의 굴절, 중력 렌즈, 은하단의 운동 같은 중력 효과로 드러납니다. 암흑물질을 포함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관측과 일치하는 거대 우주 그물망이 재현되며 보이는 물질을 이끄는 숨은 골조로서의 역할이 확인됩니다. 더 수수께끼인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킵니다. 1998년 초신성 관측으로 발견된 이 현상은 가장 큰 규모에서 중력에 맞서는 반발 효과를 보입니다. 그 본질은 아직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공간 자체의 성질인지, 새로운 장 필드인지, 아니면 중력 이론의 수정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데이터는 거동을 제한할 뿐 기원을 드러내주는 못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합치면 우주 구성의 95%를 차지하고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 별과 행성, 생명을 이루는 원자은 5%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은 우주론의 관점을 바꾸어 우주의 대부분이 직접 관측 바깥에서 작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이 세 성분의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되며 그 결과에 따라 우주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시공간 자체의 잔물결인 중력파는 시간의 기하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2015년 LIGO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중력파는 블랙홀 충돌, 중성자별 합병, 초기 우주의 양자 요동 같은 격렬한 사건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파동이 지나가면 공간은 늘었다, 줄었다 하며 수십억 광년을 건너 그 근원의 정보를 실어 나릅니다. 중력파의 검출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지 한 세기 만의 확인이었습니다. 시공간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능동적 매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번의 검출은 새로운 사건을 시간축에 더하며 전작이 관측만으로는 볼 수 없던 현상을 드러냅니다. 거대한 별이 폭발하고 남은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을 지름 20km 남짓한 구체에 압축합니다. 그 밀도는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원자핵은 중성자 위주의 물질로 합쳐지면 중력은 시공간을 심하게 왜곡합니다. 표면 근처에서는 먼 관측자에 비해 시간이 뚜렷하게 느리게 흐릅니다. 두 중성자별이 나선형으로 서로 접근해 합쳐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중력파와 전자기파로 방출됩니다. 전 세계의 관측소는 이 사건을 포착하기 위해 협력하며 중력파 검출기, 광학 망원경, 전파 망원경, 감마선 위성의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이렇게 얻은 멀티메신저 관측은 우주의 가장 에너지 높은 현상을 스펙트럼 전 영역의 시간 기록으로 그려냅니다. 블랙홀은 휘어진 시공간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중심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건 지평선은 바깥 관측자에게 시간이 멈춘 듯 보이는 경계를 이룹니다. 물질이 이 경계를 넘을 때 로컬한 입장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멀리서 보면 가장자리에서 점차 붉어지며 사라지는 듯 정지해 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블랙홀 내부에 밀도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특이점의 존재를 예고합니다. 실제로 특이점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과 양자역학을 잇는 양자중력 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블랙홀은 시간이 극한에 이르는 경계로 남아 우리가 아는 물리가
제한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제 관측 천문학은 전파에서 감마선까지 파장이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것부터 원자핵보다 더 짧은 것까지 전 스펙트럼을 포괄합니다. 파장마다 우주의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전파는 차가운 가스와 자기장을, 적외선은 먼지를 뚫고 숨은 별 탄생을, 가시는 별 표면을, 자외선과 X선은 뜨겁고 에너지 높은 과정을, 감마선은 가장 격렬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중파장을 결합하면 연구자들은 더 완전한 시간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은하를 파장별로 관측하면 적외선에 비치는 오래된 별들, X선으로 드러나는 활동적 영역, 전파로 보이는 가스 구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관측을 합치면 수십억 년에 걸친 은하의 전체 역사, 시간이 펼친 기록가 차분히 드러납니다. 구조가 성숙해지면서 물질은 행성과 대기, 생태계로 조직되었습니다. 그중 한 행성에서 화학은 고유한 리듬을 얻기 시작했고 팽창이 아닌 생명이라는 새로운 시간 척도가 나타났습니다. 약 40억 년 전 젊은 지구의 따뜻한 얕은 바다에서 화학적 순환이 반복되고 시작했습니다. 분자는 접히고 갈라지고 다시 합쳐졌습니다. 각 반응에는 시간이 걸렸고 각 복제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이 반복에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안에서 시간을 유지하는 물질이 나타난 것입니다. 생물학자와 지구화학자는 서호주에서 발견된 고대 암석과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의 동위원소 연대를 통해 그 초기 구간을 재구성했습니다. 각 층은 하루, 조석, 원시적 달력을 광물의 결로 기록합니다. 이 형성물 속에서 지구의 자전과 생명의 화학은 서로 맞물리면 가장 이른 생물학적 시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이수와 편마 암대와 호주의 필바라 크라톤에서는 37억 년 이상 전의 생물 기원 분별을 시사하는 탄소 서명이 보고되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비의 미묘한 차이는 대사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생명체는 더 가벼운 탄소 동위원소를 선호해 사용하고 그 결과가 지질 기록의 독특한 패턴으로 남습니다. 이후 레이저 현미경으로 분석한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성장띠에서는 지구 공전 주기와 맞아떨어지는 주기성이 드러났습니다. 광합성 미생물이 쌓아 올린 이 층상 구조물은 낮과 밤, 성장과 휴지의 반복을 켜켜이 남깁니다. 고대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 한 해를 이루는 일일층의 개수는 과거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알려주며 생명이 시작되던 때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짧았음을 보여줍니다. 원생대에 들어서면서 산소 발생, 광합성이 대기 조성을 안정화해 더 길고 복잡한 주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부산물로 산소를 내보내며 수억 년에 걸쳐 대기를 바꾸었고 이는 혐기보다 훨씬 효율적인 호기성 호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세포 생명의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생명체 안에서도 이러한 리듬은 서카디안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시럭, PER 같은 진동 유전자가 만드는 피드백 고리가 빛이 없어도 24시간 주기를 스스로 유지합니다. 교토대와 하버드 의대의 실험은 외부 신호 없이도 지속되는 이 분자적 진동을 추적해 시간 유지가 생명 내부의 성질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카디안 리듬은 수면, 대사, 호르몬 분비, 세포 회복을 조절하며 낮과 밤의 사이클의 생리작용을 맞춥니다. 교대 근무, 시차, 인공 조명으로 이 리듬이 깨지면 건강이 저하되는 현상은
시간이 생리 깊숙이 스며 있음을 증명합니다. 신경 수준에서 시간 처리는 지각을 규정합니다. 밀리초 단위의 전기 생리학 측정은 뇌 회로가 운동과 순서를 예측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기억은 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 순서를 함께 부호화합니다. 에피소드 기억의 핵심인 해마는 경험을 연속적인 시간순으로 정리해 유기체가 공간과 시간을 함께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시간 인식을 도구 사용과 예술에 연결합니다. 구석기 동굴의 연속된 표식은 정적인 형상이 아니라 움직임, 시각화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일정 간격으로 반복된 기호는 초기 인류가 주기와 패턴을 인식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이 달의 위상, 계절 이동, 혹은 단순한 날의 흐름이든 문자 이전에 시간의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럽 분자생물학 연구소는 종을 넘어 보존된 단백질 주기를 지도화해 박테리아에서 인간까지 유사한 분자 메커니즘이 일일 주기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보편성은 서카디안 리듬이 매우 이른 진화 단계에서 나타나 지속되어 왔음을 뜻합니다.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는 고고학적 유무를 시간인지의 발달과 연결했습니다. 아슐리언 손도끼처럼 여러 단계가 필요한 도구는 계획과 예측을 요구하며 이는 시간 지각 능력에 의존합니다. 이런 도구의 제작은 초기 인류가 행동을 미래로 투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가기상연구센터는 지질 퇴적층을 공전 주기와 대조하여 밀란코비치 주기의 주기성을 검증했습니다. 공전 궤도와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는 수만 년 규모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며 빙핵, 해양 퇴적물, 화석 기록에 반영됩니다. 지구의 기후는 이렇게 천문학적 정밀도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계입니다. 교토브립대 생물시계 연구실은 모든 시간 정보를 차단한 조건에서도 내부 시계가 지속됨을 보였습니다. 외부 단서가 없어도 유기체는 약간 24시간에서 벗어난 주기를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진동합니다. 이는 생체 시계가 환경 반응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고유한 성질임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연구는 행성의 주기에서 신경의 시간 처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생물학적 연속체를 세웠습니다. 같은 물리가 대사와 사고를 통해 다른 층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시간은 추상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 세포 분열, 계절 이동, 주관적 경험으로 드러나는 구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환경과 맞물려 시간을 세는 존재이며 각자의 시계를 지닌 조용한 시간의 관찰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체계 안에서 시간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맥박처럼 흐릅니다. 대사와 성장, 그리고 소멸의 과정 속에서 측정될 수 있는 리듬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시간의 길이를 품고 있습니다. 산호가 해마다 새로운 고리를 남기듯 뉴런은 다음 순간을 예측하며 존재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단순히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며 조직과 행동의 구조 속에 짜여 있습니다. 인류에게 이러한 자각은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달력과 의식, 그리고 시간을 구속하고 조율하기 위한 기술들이 생겨났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발명 중 하나인 음력은 달의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한 달을 나누었고, 태양력은 농경 사회를 계절의 주기와 맞추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계획과 협동, 그리고 세대를 넘어 지식이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우주의 연속성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한때 지구의 자전에 따라 정해지던 1초는 이제 원자의 진동, 즉 양자 수준의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천문학적 기준에서 물리학적 기준으로 옮겨왔지만 그 목적은 같습니다. 시간을 표시하고 사건의 순서를 세우며 존재의 길을 잇는 일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시간은 도구이자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자신을 경험하는 틀, 의식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게 하고 예측은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포식자를 피하는 계획에서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기억과 예측은 시간이라는 자원을 의식의 일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정밀한 시계 장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해시계는 햇빛의 각도로 낮 시간을 주었고 물시계와 모래시계는 더 짧은 간격을 추적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계식 시계는 계절과 상관없이 하루를 일정한 시간 단위로 나누었고 진짜 시계는 초 단위까지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수정 발증이는 1000분의 1초를, 원자시계는 10억 분의 1초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GPS에서 입자물리 실험에 이르기까지 이 정확성이 기반이 됩니다. 이 발전 과정은 인간이 시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초기의 시계는 태양, 달, 별 같은 가시적 주기에 의존했지만 현대의 시계는 원자 전이와 상대론적 효과 같은 근본 물리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계의 진화는 곧 물리학의 진화이며 경험에서 이론으로 이어지는 지성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시간에 대한 문화적 표현은 사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문화는 계절과 세대의 반복 속에서 순환하는 시간을 강조하고 또 다른 문화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향하는 선형의 시간을 중시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농업 방식에서 철학, 축제와 노동의 조직 방식, 지식의 전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음악은 리듬과 템포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멜로디는 순차적으로 펼쳐지며 각 음은 정확한 길이와 순서를 가집니다. 인간이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두뇌가 시간적 패턴을 인식하고 다음 박자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을 충족하거나 벗어날 때 느끼는 만족은 바로 시간 감각의 작용입니다. 언어 역시 시간의 예술입니다. 말은 시간 속에 배열된 소리의 연속이며 의미는 그 순서에서 생겨납니다. 글쓰기는 이 흐름을 공간에 고정해 시간을 넘어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여전히 익히며 한 시대의 생각이 다른 시대에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언어는 의식을 개인의 수명을 넘어 확장시켜 문화적 연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역사라는 개념 또한 시간 인식에 기반합니다. 역사가들은 증거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변화를 설명하고 고고학은 유물을 연대 측정해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밝힙니다. 고생물학은 화석의 순서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이렇게 각 학문은 시간의 조각들을 모아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개인 정체성 역시 시간에 의존합니다.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나라는 존재를 연속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지속성은 기억을 통해 이루어지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인식으로 연결됩니다. 기억이 없다면 정체성은 흩어지고 오직 현재만 남습니다. 시간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탐구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이어져 왔습니다. 시간은 우주의 기본 차원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인식이 만든 개념일까요? 오직 현재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과거와 미래도 같은 현실성을 가질까요? 시간은 시작이 있을까요? 아니면 끝없이 이어질까요? 이런 질문들은 추상적이지만 변화와 인과,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근본에 닿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질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나 중력장에 놓인 관측자는 같은 사건을 다른 길이의 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절대적인 지금은 없으며 동시성은 관측자의 운동과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공간과 얽혀있는 존재님이 드러났습니다. 생명이 스스로의 리듬을 세고 있을 동안 우주는 그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별은 늙어가고 은하는 멀어지며 엔트로피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을 드러내는 과정, 평형으로 향하는 우주의 노화를 따라가 봅니다. 엔트로피, 팽창, 그리고 우주의 노화별에서 우주 규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의 열역학 법칙을 따릅니다. 에너지는 흩어지고 질서는 감소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진행, 즉 엔트로피가 시간의 화살을 정의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 생성이 멈춘 은하에서 빛이 서서히 적외선으로 식어가는 모습을 보고 물리학자들은 붕괴하는 입자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관찰합니다. 엔트로피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증거이며 누적되고 최종적인 변화의 척도입니다.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는 초기 우주 이후 별 형성률이 95% 이상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별의 탄생은 약 100억 년 전이 절정이었고 그 이후 은하들이 가스를 소모하면서 속도는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우주는 점차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활발했던 별의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며 더 조용하고 안정된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스피처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관측은 많은 은하가 이제 대부분 늙은 붉은 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가스가 거의 없고 새로운 별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별들이 같은 속도로 늙어가며 수십억 년에 걸쳐 함께 희미해집니다. 입자 규모에서는 시어느의 대형강 입자 충돌기가 콘과 BM에손 붕괴에서 CP 위반을 측정했습니다. 물리 법칙이 시간의 한쪽 방향을 더 선호함이 확인된 것입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미세한 비대칭은 왜 우주가 반물질보다 물질이 많은지를 설명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 비대칭이 없었다면 초기 우주에서 물질과 반물질은 완전히 소멸해 빛만 남았을 것입니다. 한편 우주의 팽창은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아이아형 초신성 관측에서 은하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그 결과 암흑에너지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플랑크 위성은 이후 암흑에너지가 전체 우주 밀도의 약 68%를 차지한다는 수치를 산출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작용하는 반발 압력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이나 복사와 달리 팽창해도 밀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과거에는 중력이 우세했지만 먼 미래에는 암흑에너지가 은하들을 점점 빠르게 밀어낼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고다드 우주연구소가 진행한 장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 1000억 년 후에는 서로 다른 은하들이 빛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주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대냉각 또는 열적 죽음이라 불리며 엔트로피와 팽창의 궁극적인 귀결을 의미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고르게 퍼진 거의 정적에 가까운 우주. CERN의 LHCb 연구진은 여전히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성을 정밀하게 측정하며 시간의 한쪽 방향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물리적 사실임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입자를 괴너지로 충돌시켜 초기 우주의 조건을 재현합니다. 입자와 반입자의 붕괴 속도를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왜 우주가 반물질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수치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는 장기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의 거리 척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아형 초신성은 폭발하는 백색 과외성으로 밝기가 일정한 표준 촛불이라 불립니다. 그 겉보기 밝기를 측정하면 거리 계산이 가능하고 이를 적색 편의와 비교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최근에 가속 팽창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유클리드 미션을 주관하며 암흑에너지의 분포를 깊은 우주까지 지도화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해 그 모양과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주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데이터는 우주의 조성과 운명을 규정하는 모델을 한층 정밀하게 다듬고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공대와 케임브리지대의 천체물리학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해 관측 결과와 이론 모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현대 우주론은 다양한 관측 자료를 하나로 엮는 종합과학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 요동, 은하의 분포, 초신성 거리, 중력 렌즈 효과 등 각각의 측정이 서로 다른 제약을 제공하고 그 모든 결과가 일치할 때 우주의 기본 틀이 검증됩니다. 이 모든 협력은 시간을 단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원인이 물리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에너지는 퍼지며 모든 과정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우주는 한 방향으로만 진화합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복잡함에서 균일함으로. 이 시점에서 시간은 소모로 보입니다.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에너지는 평형을 향해 이동하며 정보는 흩어집니다. 엔트로피는 창조의 연속이던 시간을 서서히 정적의 과정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입니다. 엔트로피를 지배하는 법칙은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정확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엔트로피는 하나의 위안이기도 합니다. 붕괴조차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끝은 혼돈이 아니라 평형입니다. 시간의 시작처럼 고요한 균형으로의 귀결입니다. 우주가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에너지의 차이는 남지 않습니다. 온도는 일정해지고 어떤 일도 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별은 타오름을 멈추고 블랙홀은 증발하며 운동은 무작위의 잔잔한 흔들림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아직 너무 멉니다. 수조년 뒤의 일입니다. 지금의 우주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나선 은하에서는 별이 태어나고 젊은 항성 주변에는 행성이 형성되며 생명은 어딘가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형으로 향하는 행진은 느리게 진행되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척도 속에서 움직입니다. 별의 진화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규모에서 엔트로피의 작용을 보여줍니다. 별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며 그 에너지로 자체 중력을 지탱합니다. 이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집니다.
연료가 고갈되면 융합이 멈추고 중력이 다시 우세해집니다. 그 결과 별은 질량에 따라 백색과해성,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로 남습니다. 저질량 별의 잔해인 백색과해성은 수조 년에 걸쳐 천천히 식어갑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저장된 열만을 방출합니다. 결국 완전히 식은 흑색과해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아직 너무 젊어 그런 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흑색과해성의 등장은 엔트로피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훨씬 더 밀도가 높고 빠르게 회전하며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맥동하는 신호로 관측되는 펄사들이 그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전은 느려지고 자기장은 약해지면 방사능 사라집니다. 이들도 결국 조용히 식어갑니다. 블랙홀은 역설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 사건 지평선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닌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이는 제이컵 베켄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관계로 중력 열역학, 양자역학을 하나로 연결하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호킹 복사는 양자 효과에 의해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 가상 입자 쌍이 생기는데 이 중 하나가 빠져나가면 다른 하나는 안으로 떨어집니다. 빠져나간 입자가 에너지를 가져가며 블랙홀의 질량은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며 언젠가 초거대 블랙홀조차 사라져 미약한 복사만 남을 것입니다. 이 증발 과정은 정보 역설을 불러옵니다. 블랙홀은 들어간 정보를 파괴하는 듯 보이지만 양자역학은 정보 보존을 전제로 합니다. 이 모순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완전한 양자중력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반 상대성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통합 이론이 언젠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은하의 형태도 변합니다. 별이 활발히 태어나는 나선 은하들은 서서히 가스를 소모하고 연료가 사라지면 별의 탄생이 멈춥니다. 은하는 점점 타원형으로 변하며 병합이 일어나면 중심부에서 잠시 새로운 별이 폭발적으로 생겼다가 이내 고갈됩니다. 먼 미래에는 중력으로 묶인 은하단 내부의 은하들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별이 더는 태어나지 않고 늙은 별들이 함께 희미해질 것입니다. 군집 밖의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며 고립되고 우주의 팽창은 그 거리를 끝없이 벌립니다. 현재 2.7 켈빈의 온도를 가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팽창과 함께 더 식어갈 것입니다. 온도는 점점 낮아져 1켈빈 아래로 그리고 마이크로 켈빈, 마침내 절대 영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열 에너지는 거의 사라지고 더는 어떤 과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이론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현실입니다. 닫힌 시스템에서는 항상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뜨거운 물체는 식으며 주변으로 열을 내보내고 섞인 물질은 스스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가 다시 조립되지 않듯 이런 일상적인 현상들이 바로 우주 진화의 근본 원리와 같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은 물리학에서 가장 확고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다른 법칙들과 달리 시간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되돌리려면 외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경우에도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이 되돌릴 수 없음이 시간을 앞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엔트로피는 철학적인 질문도 남깁니다. 모든 구조가 결국 사라진다면 일시적인 질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은하와 별, 그리고 생명은 낮은 엔트로피에서 태어나지만 결국 열적 평형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질서 속에서도 가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실험으로 접근합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가설이 아니라 관측된 사실입니다. 우주의 팽창 역시 측정된 결과입니다. 이 관측을 토대로 물리법칙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현재의 경향과 법칙에 따라 가능한 다음 상태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본질이 드러나면 예측이 바뀔 수도 있고 양자 중력이 새로운 현상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주가 전혀 다른 진공 상태로 전이되어 법칙 자체가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확률은 작지만 미래가 완전히 닫혀있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고 운동이 느려질수록 마지막 질문이 떠오릅니다. 모든 차이가 사라지고 더 이상 변화가 없다면 시간 자체도 끝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장은 그 지평선 너머 기억과 정적 속으로 향합니다. 지평선과 기억, 아주 먼 미래, 마지막 별이 사라진 뒤에는 블랙홀과 중성자별, 그리고 고립된 원자들만이 거의 절대 영도의 공간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시간은 완전히 멈추지 않고 느리게 흘러갑니다.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내뿜으며 서서히 증발할 때마다 그 복사 하나하나가 우주의 마지막 시계에 똑딱 힘이 됩니다. 마지막 블랙홀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대조도 변화도 없는 균일한 에너지 바다뿐일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1970년대에 블랙홀의 양자 복사를 예측했고 이후 케임브리지와 페리미터 연구소의 수치 모델은 이 과정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리지만 결국 모든 구조가 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의 67제곱년을 넘고 초거대 블랙홀은 그보다 훨씬 더 긴 10의 100제곱년 이상이 걸립니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는 양성자 붕괴와 진공 불안정성을 모의 실험하며 그 시간성을 12의 34제곱년 이상으로 확장했습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원자핵조차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아는 형태의 물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희박하게 흩어진 렙톤과 광자뿐인 희미한 팽창의 공간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이러한 잔류물보다 더 차가워지면 복사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담지 않게 됩니다. 엔트로피가 최대에 이르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때는 온도 차이도, 과정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의 흐름도 멈춥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태양을 도는 유리 기록물들, 지구를 벗어나 퍼져나가는 전파 신호들, 지층 속에 새겨진 인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물질 자체가 의식의 기록이 되는 예입니다. 2019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연구진은 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의 직접적인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빛을 휘게 하는 중력의 예측이 그대로 재현되었고 이 결과는 인간이 한때 볼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영역을 직접 관측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77년 발사된 나사의 보이저 탐사선들은 지금도 성간 공간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나 미약한 전파로
그 주변 환경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신호는 2025년경 전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후 탐사선들은 침묵 속을 떠돌며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를 담은 황금 레코드를 품고 은하를 항해할 것입니다. 롱나우 재단, 로제타 프로젝트, 루나, 라이브러리 같은 기록 보존 계획들은 수천 년 뒤까지 인간의 언어와 지식을 남기려 합니다. 니켈로 제작된 로제타 디스크에는 수천 개 언어의 정보가 새겨져 있고, 달에 남겨진 루나 라이브러리는 인류 문명을 지구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시간을 연장하여 합니다. 존재의 매개가 희미해질지라도 읽을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유한함과 문명의 덧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흔적을 남깁니다. 우주가 늙어가며 모든 과정이 느려질수록 그 안에서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사라짐 속에서도 연속성을 지키려는 의지. 시간의 이야기는 사라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성으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예정입니다.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정적의 순간으로. 차트 GPT 사이트, 관측자에게 이 깨달음은 끝이라는 개념을 균형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지막 1초는 소리치거나 번쩍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 고르게 스며들듯 조용히 같아질 뿐입니다. 우주는 가능한 상태 등을 모두 거친 뒤 구분이 사라지는 균일함 속에 머뭅니다. 그것은 무온가 아니라 차이가 더 이상 남지 않는 상태입니다. 철학의 전통은 오래전부터 끝을 사유해 왔습니다. 스토아는 만물의 순환을 받아들이라 가르치며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불교는 무상을 근본으로 보며 덧없는 형태에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우주론은 이러한 직관을 과학적으로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주 자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끝은 동시에 시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빅뱅은 그런 시작의 한 예입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어떤 우주론 모델들은 끝이 새로운 시작을 낳는 주기적 우주를 가정하기도 합니다. 양자 요동에서 다시 출발하거나 수축과 재팽창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아직은 가설이지만 우리의 이해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웁니다. 양자역학은 궁극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을 남깁니다. 빈 공간에도 가상 요동은 존재합니다.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런 요동이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가 진공 전이에 의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 이론과 관측의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한편 우주사 속 생명의 짧은 등장은 도드라집니다. 적어도 한 행성에서 수십억 년 동안 물질은 스스로를 복제하고 생각하는 패턴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인간은 나타나 기술을 만들고 우주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속은 믿기 어려울 만큼 낮은 확률 같지만 실제로 이루어졌고, 에너지 흐름을 통해 유지되는 일시적 질서, 엔트로피에 맞선 작은 국지적 역행을 보여줍니다. 생명은 별이 만든 에너지 경사에 의존합니다.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붙잡아 생태계를 움직입니다. 문명은 화석 연료와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근원적으로는 모두 별의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별이 멈추면 생명의 에너지도 멈춥니다. 경사가 사라지면 생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기억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한번 부호화된 정보는 우주사의 일부가 됩니다. 전자기 신호는 빛의 속도로 무한히 퍼져나가며 데이터를 우주 저편으로 실어갑니다. 아주 먼 미래의 문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신호를 포착해 지구의 흔적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행동이 영원한 흔적을 남긴다는 생각은 일종의 우주의 기억을 시사합니다. 우주는 팽창을 통해 모든 사건을 시공간의 기하 속에 기록합니다. 한번 방출된 중력파는 계속 전파되고 한번 떠난 빛은 흡수될 때까지 이동합니다. 각 광자, 각 파동, 각 입자는 자신의 근원에 대한 정보를 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축적됩니다. 현재는 과거의 자취를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빛은 먼 은하를 보여주고 동위원소는 별의 폭발을 기록하며 화석은 사라진 종의 흔적을 전합니다. 우주는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카이브처럼 역사를 구조 속에 부호화할 뿐입니다. 우주론에서는 종종 관측 가능한 우주를 뒤로 열린 광원불로 설명합니다. 시작 이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빛의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봅니다. 먼 은하는 수십억 년 전의 모습으로 보이며 그들의 현재는 우리의 빛의 지평선 너머에 있어 알 수 없습니다. 이 한계는 우주적 겸허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으로 봅니다. 광대한 거리에서의 동시성은 참조계에 따라 모호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은 지역적이며 그 바깥에는 오직 과거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과거는 풍부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첫 별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각 관측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어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고 이해를 깊게 합니다. 깊은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직관에 도전합니다. 100만, 수십억, 수조년 같은 규모는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 시간으로 작동합니다. 대륙은 이동하고 산맥은 솟고 다르며 종은 진화하고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지질학적 연대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 시선을 우주적 척도로 확장하면 인류의 존재는 순식간처럼 느껴집니다. 현대 인류의 등장은 대략 30만 년 전, 기록된 역사는 약 5,000년, 산업 문명은 200년 남짓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앞에서 인류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깝습니다. 그 짧은 간격 안에서 놀라운 이해가 싹텄습니다. 전체의 운동에서 중력을, 원자 스펙트럼에서 별의 조성을, 적색 편의에서 우주 팽창을 알아냈습니다. 이 모든 통찰은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쌓였습니다. 언어와 문자, 교육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수세기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지식의 전승은 또 하나의 시간 확장입니다. 수천 년 전의 생각이 오늘의 판단과 행동을 바꿉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이 현대 물리를 지탱하고 오래된 철학의 질문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야기와 신화, 역사와 과학이 되풀이되어 전해지며 과거와 현재를 잇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더 넓은 연속성에 참여합니다. 관찰과 사유의 계보가 과거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집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를 딛고 작게 나아갑니다. 더딜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누적되어 자연에 대한 통찰이 깊어집니다. 아득한 미래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한계라는 의미에서 매력적입니다. 에너지가 흩어졌을 때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 별 없이 복잡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호킹 복사에서 에너지를 끌어내어 생명이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답할 수 없지만 이러한 질문은 이론의 탐색을 이끕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고등 문명이 근본적인 상호작용을 조작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수확할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식이 생물학적 제약을 벗어난 매질로 옮겨가 시간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가설에 머물지만 궁극의 미래를 향한 인간의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상상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자연은 이론이 예견하지 못한 현상을 자주 드러났습니다. 양자역학은 고전적 직관을 깨뜨렸고 암흑 에너지는 관측에서 역으로 등장해 우주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발견 또한 우리의 가정을 바꿀지 모릅니다. 아직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존재의 측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이 있을 뿐입니다. 사건이 사라진 평형 너머에서 시간은 기억이 됩니다. 한때 일어난 모든 것의 침묵의 기록. 우주는 경사를 소진한 뒤 균일 속에 머뭅니다. 그것은 공허가 아니라 구분이 멎는 상태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시간의 역사는 완결을 찾습니다. 측정 불가능했던 기원에서 구조화된 전개를 거쳐 최종 평형에 이르기까지 커브는 펼쳐집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입자, 모든 생각이 이 궤적에 참여했습니다. 대칭에서 나타난 시간은 다시 대칭으로 돌아갑니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완성됩니다. 시간의 고요, 가장 이른 측정 가능한 찰내, 시간은 대비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가 공간에 고르지 않게 분포했고 그 비대칭에서 구조가 태어났습니다. 입자가 형성되고 별이 타올랐으며 은하는 보였고 적어도 한 세계에서 물질은 스스로를 의식했습니다. 그 의식은 기원을 생각하고 현재를 재고하며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이 전개 내내 시간은 원리로는 한결같았지만 표현은 다양했습니다. 거대한 질량 곁에서는 느려지고 빈 공간에서는 빠르며 생명의 리듬에서는 맥박쳤습니다. 의식 속에서는 의미를 얻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측정 가능했고 존재와 분리되지 않은 성질이었습니다. 세기를 넘어 분야를 건너 연구자들이 이 이해를 쌓았습니다. 천문학자는 팽창을 지도화하고 물리학자는 근본 힘을 해독했으며 생물학자는 생명의 시간 주기를 기록했습니다. 철학은 시간의 본성을 물었습니다. 시선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지속의 역할을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측정하고 예측하며 이해하는 일. 도구는 정밀해지고 이론은 세련되어 관측은 총체적으로 넓어졌습니다. 해시계에서 원자시계로, 신화에서 수학적 모델로 그 흐름은 통찰의 성숙을 비춥니다. 21세기 초의 지금 인류는 일관된 연대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첫 1초에서 궁극의 희미함까지 이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관측과 추론으로 쌓아 올린 공동의 성취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세대로는 만들 수 없었고 연속성과 협력, 축적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반복되는 무늬가 있습니다. 출현, 복잡화, 쇠퇴. 우주는 단순한에서 시작해 구조를 거쳐 평형으로 향합니다. 생명은 에너지 흐름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잠깐의 역행을 이룹니다. 그러나 결국 여력하게 필연 앞에 굴복합니다. 그럼에도 그 곡선 안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별은 원소를 합성해 화학을 가능케 하고 행성은 생태계를 열어
생명을 낳습니다. 의식은 이해를 낳습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딛고 기본 원리에서 새로운 무늬가 생겨납니다. 우주는 가능성을 탐색하며 시간의 펼침 속에서 잠재를 실현합니다. 이 과정을 아는 일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주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놓아보는 일은 우리가 그 연속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합니다. 개인의 삶은 짧지만 더 큰 흐름에 연결되어 있고 지역적인 행동도 시간 속으로 퍼져보지 못한 미래에 닿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전송하고 보관하는 노력은 이 자각의 표현입니다. 필명을 아는 인류는 생물학을 넘어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단단한 매질에 새겨진 정보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누가 읽는 읽지 않든 그 행위는 가치를 확인합니다. 존재는 의미가 있었고 이해는 축적되었으며 알기를 향한 충동은 이어졌다고. 시간 측정은 실용에서 시작해 철학으로 넓어졌습니다. 옛 시계는 농업과 항해를 위해 필요했지만 오늘의 시계는 현실의 구조를 탐구합니다. 지구 자전을 따르던 1초는 이제 원자 전위에서 정해집니다. 이 전환은 물리학이 현상을 서술하는 수준을 넘어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로 성숙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성은 시간의 가변성을 드러내며 그것을 공간과 물질과 떼어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불확실성을 들여놓다 시간의 측정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낯설지만 검증된 이 발견들은 우리의 틀을 넓혔습니다. 시간은 직관보다 더 낯설지만 치밀한 사유와 정확한 관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궁극적 본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더 깊은 원리에서 솟아난 출현적 성질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일까요? 변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까요? 이 질문들은 이론 물리의 최전선에서 다루어지며 우주의 기원과 양자중력의 경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답은 우리의 이해를 다시 그려 시간의 섬세함을 한층 더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실용은 계속됩니다. GPS는 상대론적 보정을 전제로 작동하고 가속기는 시간 대칭을 시험하며 생물학은 서카디안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시간 이해는 사치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중심에 시간이 있습니다. 문화적 표현도 진화합니다. 예술은 리듬과 서사, 움직임으로 시간을 붙잡습니다. 음악은 순서를 따라 감정을 일으키고 영화는 길이를 압축하고 늘리며 지각을 바꿉니다. 이러한 창작은 시간 그 자체를 매체로 삼아 인간이 어떻게 교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주가 늙어가면 시간의 흐름을 자각하는 존재는 드물어질지 모릅니다. 별이 사라지고 생명은 끝나면 마침내 관측하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공간에 새겨진 정보는 남습니다. 먼 미래의 어떤 지성이라도 이 기록을 읽을 수 있다면 우주의 역사는 여전히 구조 속에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무상 속에 일종의 항구성을 시사합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제약합니다. 인과는 순간과 순간을 이어 변화 속에서도 연속을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갑니다. 각 순간이 전체에 더해지면 이야기의 완성을 향해 고요히 누적됩니다. 철학자와 물리학자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논의해 왔습니다. 현존주의는 오직 현재만이 실제하고 과거와 미래는 추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영원주의는 모든 순간이
동등하게 존재하며 우주가 네 차원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대성 이론의 증거는 영원주의에 힘을 실어주지만 우리의 주관적 경험은 현존주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긴장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이상학적 입장과 상관없이 실천적 경험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엔트로피는 증가하며 되돌릴 수 없음이 삶의 경험을 규정합니다. 시간의 화살이 근본적 속성이 아닐지라도 통계 역학과 우주론에서 견고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시간을 한 방향으로 느끼는 것은 균형에서 멀리 떨어진 낮은 엔트로피의 국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우주의 낮은 엔트로피, 균일하고 대칭적인 상태가 최초의 경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경사에서 모든 구조가 나왔습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과정을 움직이고 복잡성을 만들며 결국 평형으로 이끕니다. 시간의 화살은 이 증가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없다면 과거와 미래의 구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의 이야기는 곧 엔트로피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비대칭에서 시작해 소산을 거치며 균일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진행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일시적 질서, 은하와 별, 생명과 사유가 허락됩니다. 우주가 아직 평형에 이르지 않았기에 가능한 모습들입니다. 아득한 미래, 평형이 도달하면 가능성은 좁아집니다. 과정을 추진할 에너지가 남지 않고 온도는 균일해지며 운동은 무작위로 흩어집니다. 이때 시간은 지속이라는 의미로는 남지만 측정할 만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존재하되 더 이상 진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수조 년도 넘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의 우주는 우주론적으로 젊고 여전히 활기찹니다. 별은 태어나고 행성은 모여들며 생명은 수많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한 행성의 한 중이지만 이 진행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는 우주사 속 지역적이지만 소중한 성취입니다. 시간 자체의 역사, 시작이 있고 변화하며 고요를 향한다. 가 있다는 인식은 개념의 전환을 뜻합니다. 시간은 영원한 배경이 아니라 역동적 성질입니다. 우주와 함께 등장했고 우주와 함께 희미해지며 변화가 있는 곳에서만 성립합니다. 이 틀에서 시간은 필연이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우주가 끝까지 대칭을 유지했다면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팽창이 멈추고 되돌았다면 시간은 반복되거나 반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 법칙이 달랐다면 시간의 구조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선은 물리에 의해 제약되지만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 가능성을 떠올리면 상상이 넓어집니다. 시간이 없는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간적 순서 없이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시간 없는 영역에서도 인과가 성립할까요? 비록 가설에 머물지만 부재를 상상하는 일은 시간의 역할을 더 선명하게 비춥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시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원자 진동에서 우주 팽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지속을 통해 펼쳐집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변하고 움직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관측과 측정이 닿지 않는 밖의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 갇힌 관측자에게 현실은 언제나 시간적입니다. 과거와 현재, 기대되는 미래가 경험의 틀을 이룹니다. 기억은 과거를 불완전하게 저장하고 예측은 미래를 불확실하게 그리며 즉각적인 현재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붙잡기 어려운 경계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늘 미끄러지는 순간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오래된 사유를 불러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가 사라지고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시간은 마음속에 존재한다. 기억과 주의, 기대로 구성된 심리적 차원으로. 이는 물리적 설명을 보완하며 시간이 객관적 현상이자 주관적 경험임을 인정합니다. 현대신경과학은 이 이중성을 탐구합니다.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서로 다른 척도의 시간을 처리합니다. 지각에는 밀리초, 작업 기억에는 수초, 일화, 기억에는 수년이 동원됩니다. 이 과정이 교란되면 시간 지각도 달라집니다. 한편 그 바탕의 물리, 엔트로피, 상대성, 양자는 심리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여러 층에서 작동합니다. 근본 물리, 출현적 여력학, 생물학적 리듬, 심리적 경험, 문화적 구성. 각 층은 아래층에 기대면서도 고유한 성질을 드러냅니다. 시간을 어느 한 층으로 환원하면 풍부함을 놓치고 여러 층을 함께 보면 복잡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간의 역사는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테피스트리입니다. 우주 팽창, 별의 진화, 행성 형성, 생물의 적응, 문화의 전개라는 실이 서로 얽힙니다. 각 실은 나름의 논리를 다루면서도 서로 연결됩니다. 그 무늬는 정교하고 결국 일시적 복잡에서 간결한 평형으로 수렴하는 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패턴 속에서 인류의 자리는 특별합니다. 알려진 생명 가운데 인류만이 우주사를 이해하고 시간을 정밀하게 재며 궁극의 미래를 사유합니다. 진화에서 나온 이 능력은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존재를 성찰하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맥락에서 의미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형성됩니다. 우주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 전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알무로 무장한 행동은 미래 상태를 바꿉니다. 시간선은 계속 흐르고 그 인식은 선택과 책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키웁니다. 수조년 뒤로 예정된 결말을 떠올리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는 수십 년, 길어야 수백 년의 범위에서 벌어집니다. 우주적 시간은 이를 압도하지만 국지성은 곧 무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삶과 사유, 아름다움은 피어납니다. 잠시뿐이지만 진실합니다. 무상함의 인식은 두 가지 마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긴박함, 시간이 제한적이기에 행동이 중요하다는 자각. 평온, 끝이 필연적이기에 수용이 가져오는 안도. 사람마다 균형점은 다릅니다. 과학은 사실을 제공하고 의미 해석은 개인과 문화의 몫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시간의 중심성입니다. 시간은 경험을 구조화하고 인과를 가능케 하며 복잡성을 허용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이야기도, 과정도, 의식도 없습니다. 시간은 존재가 펼쳐지는 매질이며 현실과 분리되지 않은 본성입니다. 그러니 이 연대기는 끝으로 닫히지 않고 인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대칭에서 솟아난 시간은 다시 대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이 우주는 가능성을 시험하고 잠재를 실현하며 잠시 의식을 빚어냅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이 탐색이 곧 시간의 역사입니다. 팽창과 구조, 생명과 사유, 그리고 평형으로 이어지는 측정 가능한 기억의 연속입니다. 시계의 한 틱, 심장의 한 박동,
행성의 한 바퀴마다 시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드러남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측자는 우주와 연결됩니다. 개인을 넘어선 더 큰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우주는 의식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 관찰 속에서 시간은 의미를 얻습니다.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 펼쳐지는 리듬으로 깊고 빈 우주의 침묵 속 마지막 빛이 사라진 뒤에는 이 리듬이 느려질 것입니다. 시계는 멈추고 관측자는 사라지며 과정을 표시하는 강역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록은 남습니다. 시공간의 기하 속에 새겨진 흔적으로 한때 시간이 흐르고 구조가 형성되며 의식이 우주를 잠시 밝혔다는 증거로 어쩌면 그 기록은 평형 너머에서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균일한 속에서도 정보가 보존될 수 있을까요? 한 번 쓰인 시간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존재의 구조 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여전히 고요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여정 안에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별의 첫 빛, 세계의 형성, 생명의 등장, 사유의 전개, 시작과 끝에 대한 성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순간은 전체의 보탬이 되어 시간의 완전한 역사를 이룹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운 꿈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입니다.